제가 만약에 아들이나 딸을 낳아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고려할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20세 됐을 때, 성인 됐을 때 5천만 원.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하면은 1억 원 해가지고 1억 9천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들 계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한 결과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긴 조금 그렇지만 한 달 뒤에 제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는 어떻게 할까, 그 애한테 뭐 어떻게 해줄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재테크 유튜버기도 하고 책도 냈고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다르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한 결과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자녀 계좌를 미리 만들어줘야 되나,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머니하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안전지향 재테크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10배 오르는 주식 이런 게 관심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아마 다들 아이가 있으시거나 계획 중이시거나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사 계좌를 왜 빨리 만들어줘야 되냐, 자녀 계좌를 만들어주면 뭐가 좋을까, 얼마나 할까,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 증권사 고르는 것도 조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어떤 증권사에 시작하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서 설명을 드리고, 자녀 계좌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계좌에 어떻게 넣을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넣을 때 단순하게 미국 주식만 넣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미국도 하락장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이 패권을 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자녀라고 하면은 50년 10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 동안 미국이 강성할 거다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 직장인분들이랑 자녀를 위해서 넣는 거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왜 빨리 만들어줘야 될까,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고민이 됐겠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러면 이 애한테 빨리빨리 해줘야 되냐,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한 돈을 나중에 우리 애를 위해서 경제적 기반이 좀 되려고 도와줘야 되냐, 고민이 됐어요. 근데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아무래도 투자 수익은 뭐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 거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향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걸 우선순위 두 번째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여세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줬다 하면은 증여한 세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증여세 면세 한도가 있어요. 10년마다 갱신이 돼요. 그래서 이 한도는 안 쓰면 누적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가 아주 어릴 때 일찍 시작해 줄수록 세금 없이 가져갈 돈이 커져요. 미리미리 준비해 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장 커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이 됐다 하면은 10년 동안 5천만 원, 이렇게 한도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5년 10월에 개정된 세법을 보면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살 자녀한테 생각해 보면은 0살부터 10년마다 증여를 했다 하면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일 때 2천만 원, 20세 때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5천만 원 해가지고 총 9천만 원까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살이 됐다,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5천만 원 또 해줘서 총 1억 4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20살까지만 도와주겠다 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제가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제 아들이나 딸이 이 영상을 보고 서운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또 세법이나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현재의 세법을 보고 전략을 짜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혼인이나 출산 특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한다 하면은 1억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어요. 2024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증여세 이런 거 검색하시면 이게 안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24년도 신설됐는데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이내 혹은 출산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증여를 한다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기본적인 공제 외에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좀 금액이 늘어나죠. 물론 저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 서운할 수도 있지만 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증여를 해줘야겠다, 준비를 해줘야겠다 하면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20세 됐을 때, 성인 됐을 때 5천만 원,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하면은 1억 원 해가지고 1억 9천까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줄 것 같아요. 그다음 만약에 30살 때 한다고 하면은 30살 때 5천만 원 더 할 수 있으니까 2억 4천을 준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저랑 여러분이 우리 아이한테 돈 줄 거, 이 원금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릴 건 이때 일찍 계좌를 만든 다음에 증여신고를 해줘야 돼요. 증여신고를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고를 해줘야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돈 불어나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미리 신고를 했다.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딱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20년 30년 지나가지고 한 2억 원이 됐다 2천만 원이. 그러면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녀가 30살이 돼서 내가 2억 원을 주겠다 하면은 이때는 증여세가 크죠. 여기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면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미리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자녀 재산으로 인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준 걸로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세법에서. 이 경우에는 면제 한도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신고를 할 거다 설명을 드립니다. 세금이나 이런 것보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1번일 거예요. 근데 직장인이 25세, 30세 이럴 때 이제 보통 취업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때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굴린다 할 때랑 여러분이랑 제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한테 돈을 주고 나서 30살 될 때까지 굴리는 거 이거랑은 엄청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냥 알아서 해준 거고 뭐 돈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투자를 한다, 투자한 지 뭐 6개월, 1년밖에 안 됐다 하면은 떨어지면은 떨어진다고 난리,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 이럴 거예요. 제가 수강생들 많이 만나보니까 그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투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지 않는데 멘탈을 지키는 게 어렵다,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돈 이런 거 잘 모르고 걷고 먹고 자고 이러면서 잘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등락에 대해서 엄청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가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획대로 10년마다 뭐 2천만 원씩 5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2억 이렇게 준비를 해줬다 그러면은 맨 처음 넣었던 돈이 꽤 많이 불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을 아무거나 투자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6년이니까 뭐 1990년대 이럴 때 시가총액 1등부터 10위까지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빼고는 다 저 밑에 있던 주식들이에요.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해가지고 성공했다, 이거는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옛날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이 인기가 많았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한전 주식 같은 거, 이런 주식들을 막 은행에서 막 팔고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 하면은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안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아무거나 투자해가지고 장기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뭐에 투자하면 좋냐, 이거 전에 증권사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증권사를 어디로 할까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고민이 됐어요. 증권사를 고를 때 증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작은 증권사다, 혹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증권사인데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근데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20년 30년 동안 투자를 할 건데 그 증권사가 만약에 망해요. 돈은 상관없어요. 사실 증권사는 그냥 중개만 해주는 거니까. 근데 증권사가 망하면은 아주 복잡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애 키우기도 힘든데 증권사도 막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증권사를 1번으로 뽑았어요. 증권사가 좀 안정적이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볼 수 있는데, 복잡한 얘기를 하자면 순자본 비율이랑 자기자본 규모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지표들이나 이런 걸 찾으면 나올 텐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머리 아프시잖아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본 비율이라 그래서 뭐 NCR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괜찮다, 잘 버틴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 KB, 삼성, NH 이런 데들은 나쁘지 않아요. 한국투자가 25년 9월 기준으로는 1등이에요. 근데 이거는 랭킹을 이렇게 나눠봤을 때 수치들은 보통은 한 1년에 한두 번씩 뉴스가 나오거나 하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상위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있는 증권사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얘기 드릴 건 자기 자본 규모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이 높고, 그 다음 미래에셋, NH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쭈르르륵 나와 있죠. 고정된 순위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크다는 건 아무래도 순수한 내 자본이 꽤 많으니까 안심할 만하다. 뭐 망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서 발행업을 취급하는 초대형 증권사는 4곳밖에 없었다 했는데, 요즘에 26년도 들어와가지고 여러 증권사들이 이 초대형 증권사로 넘어오고 있어요. 요거
요거는 영상을 한 번 더 찍을게요. 가능하면은 평생 무료 계좌다, 아니면은 자녀 계좌 이벤트를 한다, 이러면 그런 증권사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H 같은 경우는 처음 가입하면은 이 계좌는 평생 수수료 무료로 해드릴게요. 대신에 두 번째, 세 번째 계좌 할 때는 수수료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벤트를 하는 계좌로 우리 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안정성이 있고 이벤트를 한다? 그럼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수료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요즘에는 지금 대형 증권사들 막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증권사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증권사가 많아졌으니까 경쟁도 치열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벤트도 좀 많이 할 거고. 수수료는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상반기랑 하반기에 한 번씩 증권사 리뷰를 해드리잖아요. 그 요즘에는 증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막 인하하거나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를 해서 글로 먼저 남겨서 도와드릴게요. 안정성 체크하고 수수료를 그 다음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로 따져볼 만한 거는 고객센터 연결이에요. 저도 이제 증권사를 많이 이용을 하니까 증권사 앱을 이용을 하다가 뭐가 안 돼요. 고객센터 연결을 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AI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도 하고 세금적으로 어떻고, 증권사마다 디테일한 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증권사 연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댓글 꼭 달리는 게 증권사 고객센터 연결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안정성 랭킹을 쭉 봤을 때 초대형 증권사다 했던 4개 증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26년도 3월 1주차 시점에. 그래서 혹시 불편해진다거나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정리해서 다음 증권사 리뷰 영상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증권사 안정성 고려를 해보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투자할 거니까. 그다음 증권사 수수료가 왜 두 번째냐면은, 수수료가 중요한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뭐 이벤트가 생길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고객센터 연결이 잘 되나 안 되나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걸 유튜브 영상에 어떤 증권사가 어떻고 무슨 후기가 있고 이러면은 증권사에서 전화 와요. 그래가 좀 그렇고, 나중에 뭐 카페에 글로 남긴다든지, 요즘에 저희 웹사이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남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남겨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담을 만한 게 어떤 거냐, 이거를 볼 것 같아요. 자녀한테 길게 투자해준다, 이거는 여러분이랑 저랑 공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해준다고 하면은 직장인이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은 등락이 있다 하면은 내가 멘탈 공격을 받는데, 자녀 같은 경우는 멘탈 공격을 안 받고 성공적으로 장기 투자할 확률이 높고, 장기 투자를 하면은 복리 효과를 충분히 또 누릴 수가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나 딸을 낳아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고려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별 성장주를 고려할 것 같아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EO가 괜찮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뭐 잘생기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이 CEO가 본인이 가져가는 거나 이런 것보다는 회사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안지향이라고 치면은 유튜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상품도 만들고, 또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려고 개발도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1년, 2년 투자할 게 아니라 5년, 10년, 30년 투자할 거니까. CEO가 계속 성장하려고 해야지, 당장 단기적으로 1년 동안 떨어졌다 올랐다 이런 건 있겠지만 30년 뒤에는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금 더 어렵지만 볼 거라고 하면은 경제적 해자라는 게 있어요. 중세시대 드라마 보면은 성이 요만한 게 있고, 그 옆에 물길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잖아요. 저기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 물길을 뚫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놓거나 말거나, 이 물길을 해자라고 해요.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CEO도 볼 줄 모르고 해자도 볼 줄 모른다, 너무 어렵다, 그러실 것 같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할 만한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봐야지 이 주식은 어떻고, 이 회사는 어떻고, 이 기업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에 투자해봤더니 장기적인 성장성은 괜찮다,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한테 개별 성장주를 골라주시는 게 어떤가. 삼성전자 다 오른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30년 뒤니까. 30년 뒤. 두 번째는 MSCI 글로벌 ETF가 있어요. 글로벌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있어요. 이거는 특정 기업이나 미국 이런 데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우량한 기업들에 투자한다, 이런 ETF예요. 굳이 전 세계 기업으로 돼 있는 ETF를 골라야 될까? 미국 기업 투자하면
하면은 다국적 기업인데 상관없지 않냐, 별로 차이가 없지 않냐. 맞아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MSCI 글로벌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모건 스탠리 자회사가 MSCI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자, 분산 투자하자, 이런 ETF예요. 제가 책에서도 이거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구글, 애플 이런 엄청 큰 기업들이 휘청인다 하면은 이 ETF에서는 다른 글로벌 국가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이런 걸 편입을 시키고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진국으로 아직 분류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0년 뒤에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꺾였다 그러면은 이 ETF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투자한 것보다는 안정적일 거다.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이 패권 잡기 전에는 영국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영국이 패권 잡기 전에는 네덜란드였잖아요. 뭐 네덜란드도 그 전에는 또 다른 국가였고, 미국 다음에도 어떤 국가가 패권을 잡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참고로 MSCI 글로벌 뿐만 아니라 신흥국 ETF도 있어요. 신흥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신흥국 ETF에서 선진국 ETF로 넘어가고 싶다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글로벌 지수에 편입되는 기준이, 첫 번째는 국가가 큰가, 소득 수준이 높은가, 경제 규모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주식시장이 충분히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따질 거예요.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게 편한가, 이런 거를 볼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기가 잠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고, 최근에 상법 개정이 또 되고 있어가지고 상법 개정되고 이러면은 선진국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한다고 하면은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혹시 책 구매하신 분들은 MSCI 글로벌 지수 ETF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넣을 만한 거는 배당 ETF예요. 우리나라에 배당을 주는 ETF들이 있어요.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배당 ETF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아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한테도 돈을 벌어오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교육 목적이 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전업 투자자 자녀분, 그 자녀가 제 친구인데 어쨌든 그 친구를 보면은 투자를 좀 감각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돈을 줘가지고 투자를 해보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막 박살나는 경험도 해보고 많이 버는 경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투자하는 뭔가 그런 게 또 생겼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알려준다 하면은 이런 배당 ETF에 목돈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배당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 너가 지금 세뱃돈 넣고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 돈이 배당이 나와서 너의 용돈이 되고 너가 이제 사고 싶은 거 좀 살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배당을 주는 ETF들 같은 경우는 분기에 나오는 것도 있고 월 배당하는 것도 있고 연 배당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 골라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 ETF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배당이 나오면 세금을 떼가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나 이런 것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배당 나오는 거에는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복리 효과를 막 길게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녀 교육 목적상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한다 말씀드렸고 농담입니다. 세금 얘기도 간단하게 했고, 증권사 얘기도 간단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어떤 ETF들을 넣으면 좋을지, 미국 주식이나 삼성전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긴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 목돈을 굴릴 때 MSCI 선진국 ETF나 이런 뭐 부동산 ETF 해가지고 배당도 받거나 이런 것들을 따진다고 하면은, 라면이라고 하면은 라면 면이 있고 스프 얼만큼 넣고 기타 등등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라면 요리가 완성이 되잖아요. 여러 개를 넣고 나서 효과가 어떻게 될지, 연평균 수익률 어떻게 될지,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당할지, 이런 걸 따져서 투자하는 게 포트폴리오 투자인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은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한테도 내가 책 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구성해줬다, 이렇게 설명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겠다고 한 것들은 꼭 해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